자, 우선 서울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도. 약간 선명하진 않습니다만, 자, 서울지도를 이렇게 영역을 확인해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다. 무궁화꽃. 무궁화꽃은 꽃잎은 5개입니다. 대충 맞아 들어가죠? 예.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5개. 자, 어디에 무궁화꽃이 피었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 전역입니다. 서울 전역.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거의 서울은 정체 상태였어요. 정체 상태. 서울의 주력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인데 사실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정체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5년 10년은 여기에 매진하지 않으면 서울은 결론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은 공급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가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은 전역이 무궁무진한 그런 발전성을 가지고 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이렇게 W자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강북에 14개, 강남에 11개 구가 어우러져 25개 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개발은 다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맥만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강남 중심으로 서초가 재건축 속도가 빠르면서 선제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옆에 압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용산이 있습니다. 이 3개가 서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꼽아보게 되면 서쪽으로는 이제 여의도가 있고 우리 이제 목동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성수가 있고 잠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북 쪽에는 이제 마포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강변을 축으로 한 7개 정도가 이렇게 도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신시가지, 우리 목동은 이제 신시가지잖아요. 85, 86 뭐 이때 당시 이제 개발된 신시가지잖아요. 이런 대규모 아파트 지구가 개발되는 데가 대표적으로 이제 2개가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개포하고 고덕이 개발이 됐고, 우리 목동 신시가지가 이제 2만 6천 가구잖아요. 이게 5만 가구 형태로 개발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천지개벽형의 변화를 목동에 주도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개발된 상계 신시가지가 있습니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이 상계 신시가지가 대략 7만 호에서 한 10만 호 정도의 변신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재개발 구역들도 있죠. 한남뉴타운, 성수, 노량진, 뭐 이게 신길, 우리 주변에, 그 다음에 방화, 이런 형태의 재개발 구역들도 다 같이 같은 시기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만큼 서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궁화꽃이 피었다. 결국은 서울의 미래는 5년 10년 후에는 다시 한번 수도권으로 나갔던 인구가 이런 개발과 더불어서 아파트 비율이 현재 전체 주택의 60%가 채 안 되는데 이게 한 70% 정도 상향이 되면 다시 한번 서울로의 집중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 뭘 통해서? GTX를 통해서. 지금 A 노선은 이제 이렇게 파주 운정에서부터 서울역까지 28년대 삼성역까지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A 노선이고, B 노선은 인천에서 부천 통해서 여의도 뭐 서울역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B 노선이 있고, C 노선은 이제 양주 덕정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트라이앵글이 이제 서울역, 청량역, 삼성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철도가 또 서울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의 집중력은 오히려 개발이 되고 난 후에는 다시 인구 1,000만으로의 회귀도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지도 아래서 약간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맡는 3기 신도시 입지만 잠깐 찍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고양 창릉입니다. 고양 창릉 3만 8천 가구짜리가 여기에 개발이 되는 거죠. 고양 창릉은 GTX가 아파트 입주하자마자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 부분 매력적인 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는 인천 계양 17,000, 부천대장 2만, 이렇게 해서 3만 7천이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개발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입니다. 광명시흥이 6만 6천 가구짜리. 자, 동쪽으로 가게 되면 하남교산입니다. 하남교산 이 자리죠. 3만 7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되고, 북쪽으로 가면 남양주 왕숙입니다. 왕숙은 1, 2로 나누게 되는데 이 북쪽에 있는 경춘선부터 올라가는 이 자리가 원인데요. 여기는 이제 6만 가구가 들어가고, 여기 경의중앙선 여기는 왕숙2, 여기는 15,000가구, 그러니까 7만 5천 가구가 입지하는 이런 상황이다. 자, 청약 관점에서는
저런 신도시급도 있지만 중소택지 중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아주 가까운 곳이 있어요. 다름 아닌 과천지구가 있습니다. 10,000가구짜리 요 선바 옆에 있는 이런 데도 청약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이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는 와중에 우리의 수도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보시면, 자, 서울이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서울이 작아 보이죠? 자, 이제 경기도의 영역입니다. 연천군이 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인천까지 수도권의 영역입니다. 자, 수도권의 땅은 전국 토의 8분의 1 정도에 못 미칩니다. 8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에 인구는 얼마가 살까요? 2분의 1이 넘는 2,600만 명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앞으로는 하지 마셔야 돼요.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는 딴 데 가서 알아보셔야 돼요. 어디? 지방에 가서, 안타깝지만 지방에 가서 얘기지, 서울 수도권에서 인구가 앞으로 감소하는데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한다? 없습니다. 언제까지? 최소 2040년까지. 왜? 그때는 인구가 설령 감소할지언정 가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런 인식은 이제는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령화가 되면 오히려 외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농어촌으로 귀촌을 하는 게 아니라 고령화가 되면 다시 역세권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역세권. 병의원이 가까운, 편의시설이 좋은 서울로 다시 집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집중력은 청년층은 지방에서 올라오고 고령층은 안 나가고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서울의 집중력은 유지되는데, 자, 수도권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인구가 2,600만 명이에요. 이 인구는 계속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수도권에 있던 외곽 지역이 있어요. 접경 지역. 옹진, 강화, 파주, 연천, 가평, 양평, 여주 이렇게 기역자로 굉장히 큰 면적이죠. 예,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양평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1.5배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제일 커요. 인구는 12만 7천 명에 불과해요. 자, 연천군 4만 명, 가평 6만 명, 양평 12만 7천 명. 자, 이렇게 기역자로 다 합쳐본들 면적은 엄청 크지만 인구는 100만 명도 안 된다. 결론적으로 2,500만 명은 여기에 몰려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다 대고 수요 감소를 논하시면 정말 곤란하시다 하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수도권의 발전축은 기존의 경인축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경인축. 일산과 분당이 개발되면서 이런 서북의 일산과 동남의 분당이 연결되는 이 축이 형성이 됐고, 지금 2020년대 지금은 여기에 반대축으로 발전축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남양주가 있습니다. 구리 남양주, 그리고 이쪽에 서남에는 광명시흥 안산이 발전축으로 형성돼서 나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뭘 통해서 가느냐? 이겁니다. 철도입니다. 방금 제가 서울지도에다가 이 녹색 GTX를 그려놨지 않습니까? A노선, B노선, C노선. 자, 2030년 바로 지나면 여기에 있는 철도가 다 개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심에 서울이 있는 거고요. 예, 서울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저 노선을 많이 거론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얘기하면, 방금 얘기했던 발전축에서 이 광명시흥 안산이 커지는 축에서 핵심 철도는 신안산선, 여의도에서부터 광명역에서 직진하고 살짝 가로질러서 내려오는 요 신안산선이 원래는 내년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사고가 생겨서 27년 좀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판교에서부터 이쪽 서쪽으로 연결되는 월판선이 있습니다. 월판선. 판교에서부터 인덕원, 광명역, 월곶, 인천, 송도까지 그렇게 되는 순간 29년쯤에 인천발, 광명역, 인덕원, 판교 경유, 강릉행 KTX가 1시간 40, 50분 만에 간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8호선은 이미 올라가 있고요. 우리 쪽 지역은 이쪽 우리 양천 강서 쪽은 이제 핵심이 안타깝게도 5호선을 김포 골드라인 대신 먼저 갔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고통이 많이 따르고 있죠. 예, 5호선이 빨리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철도가 방금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대로 장착이 된다.
2031, 2년쯤이면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GTX만 살짝 꺼내놨습니다. GTX만 그레이트입니다.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GTX가 개통이 되는 순간 여기 서울의 중심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랑 가까운 데는 이제 뭐 여기 신도림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택 시장은 분산 효과가 기대됩니다. 분산 효과. 왜냐하면 이런 외곽 지역에서도 서울에 20-30분 있기 때문에 서울의 비싼 지역에 그렇게 많이 거주하기 어려우니까 시장에 따라서는 이제 가격대별로 이렇게 좀 분산이 될 상황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권이나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서울로 집중하는 20-30분 만에 다 서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권, 쇼핑이나 문화, 공연 이런 관람을 통해서는 오히려 서울로 집중하는 이런 모양새가 더 강화된다. 결론적으로는 수도권의 메가시티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되느냐? 지금 이제 A 노선이 서울역까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삼성역의 하차가 가능한 시간. 물론 삼성역을 통과해서 연결되는 것은 26년 내년이고 삼성역의 하차가 가능한 것은 28년입니다. 자, B 노선과 C 노선은 30년인데 5년 남았지 않습니까? 2년 정도 플러스 합니다. 2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언급한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GTX D 노선 되겠습니다. 김포 장기에서부터 부천 종합운동장 거쳐서 지하철 2호선 따라서 삼성역에서 하남으로 가거나 여주로 가서 원주까지 연결되는 요거를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자, 이재명 정부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정책이 나올까? 당장 오늘 내일 공급 대책이 나올 거로 예상은 드는데 물론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 하루 이틀 차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24년도 3월 총선 공약을 봐야 돼요. 민주당의 총선 공약 100대 공약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거를 제가 다 발췌를 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출금리 깎아주겠다. 이거는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전 국민의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물론 이제 약간 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임대를 2030년까지 300만 호를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300만 호, 야 300만 호 엄청나다. 서울의 총 주택 수가 300만 호입니다. 서울의 총 주택 수가 300만 호예요. 조금 약간 의욕이 넘쳤다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자, 3번에 2040 기본주거도 또 국가가 책임지겠다. 신혼부부 좋습니다. 청년층 국가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출산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준비해야죠. 자, 4번 이제는 6080도 안전한 내 집 복지주택 해결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가 딱 빠졌습니까? 50이 빠졌습니다. 여기 계신 50대들 약간 서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력으로 해결하세요. 자력으로. 국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잘하시면 뭐 이미 다 준비됐다 생각은 됩니다만. 자, 그다음에 철도 지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철도 지하를 본격적으로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예, 되면 좋죠.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부터는 이제 지방 얘기니까 살짝 넘어가면 서울보다 살기 좋은 지방 시대. 헛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방 지원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6, 7, 8은 그렇습니다. 10번 다시 한번 내 집 마련의 꿈을 청년 신혼부부 반값 아파트 25만 원 공급이라고 외치면서 뒤에 나올 대출 규제에서 정책자금 대출 2억 5천 한도를 5천을 깎아서 2억으로. 이게 뭔가 약간 번지수가 안 맞긴 합니다만. 네. 자, 선거 기간 중에 뭘 언급했느냐? 역시 이제 공급을 얘기했죠. 역시 뭐 신혼부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뭐 집중력도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해서 올해 25년도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관련 개정안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까지? 올해까지만 없다는 거죠. 예, 올해까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일 최저점으로 운용되고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로 되고 있는데 이게 80% 정도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20%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만약에 공시 가격 한 50억 정도 가까이, 시세는 뭐 한 70억 남짓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엄청난 굴곡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가령 21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이걸 5, 6천만 원 냈다고 치면 종부세와 재산세 이거를 말이죠. 얼마 21년도에 얼마까지 올렸냐면 2배 이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5, 6천만 원 내는 거를 피크가 21년도인데 1억 3,500까지 올렸어요. 20년도에 5, 6천 냈다 그러면 21년도에 1억 3,500까지 올렸어요. 아파트 두 채 공시가격 50억 가까이 있는 거. 자, 이게 22년도에 얼마나 떨어지냐? 8,500. 23년도에 3,500.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3,500. 여기서 20%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3,500으로 떨어지면서 강력한 부동산 시장의 지지 기반이 된 거예요. 이제는 고가 주택을 굳이 종부세 때문에 팔아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자, 그래서 세법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 종부세는 현행 유지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방금 얘기했던 공정시장 가액비를 20% 정도 올리는 거에서 머물지 않겠나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1억 3,800에서 3,500으로 줄었으니까 1억이 생략됐잖아요. 3,500에서 20% 오르면 뭐 4천만 원, 이 정도 남짓에서 유지될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세금은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거 중에는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강력한 게 나왔네요. 이거죠? 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6월 달에 나왔습니다. 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금융권 총량 목표 하반기 계획 대비 50% 감축.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은행에서 하반기에 40조를 대출을 더 증가해서 늘릴 수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을 잘라서 20조만 증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우리 개인들은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나는 6억밖에 대출 못 받아. 6억 중에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 11월 12월이 되면 하나의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은행에 가서 내가 아무리 대출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대출 신청을 하면 한도가 없어요. 내년에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년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 계약하실 때 잔금 기간을 12월 막연하게 해놓으시면 대출을 한도가 없어서 대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왜? 하반기에 40조 중에 20조가 한도가 사라졌으니까 이 20조가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이미 지나갔잖아요. 7월, 8월 한 것도 쳐야죠. 7월, 8월, 9월, 10월에 집행이 되면 20조 날아가면 없는 거예요. 11월, 12월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주의 깊게 챙겨야 될 게 이겁니다. 총량 한도 50% 감축. 자, 그래서 자칫 제가 우려하는 것은 10월 달경에 저거를 시장에서 인지하게 되면 대출런이 일어날 수도 있어. 대출런. 빨리 대출 받는 사람이 임자지. 12월 달에 가서는 한도가 없으니까 내년에 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잔금 다 12월에 맞춰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 잔금 기한 1월로 넘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거다. 제가 시장 혼란. 이겁니다. 1번입니다. 1번. 요거를 알아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뭐 이런 이제 상황 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1억 원으로 줄였다는 거죠. 자, 1억 원으로 줄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금리 A은행의 대출을 B은행으로 갈아타서 자, A에서 5%짜리를 B은행으로 가면 3.5% 해주는 타행 대환 대출이 불가하다. 1억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딴 A은행에서 3억 받았는데 이거 5%짜리야. 이걸 B은행으로 가면 3.5로 해줘.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은 별거 아니에요. 부동산 취득한 지 3개월까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이고 3개월이 지난 모든 부동산 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용도이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죠. 예, 타행대출 단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자녀한테 2억 받아서 전세자금 지원 아니면 사업 예비자금으로 아파트가 있으니까 담보대출 받아서 써야 되겠다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생활안정자금 1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개인으로는 6억이죠. 자, 6억을 보게 되면 어차피 대출은 내가 뭐 많이 받아봤자 아파트 10억에서 15억, 20억 살 때 어차피 나는 뭐 최대 받아봤자 5억 원 이내밖에 안 받아. 이런 부류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시장에서 입주 물량 부족과 금리 인하가 막상 다가오게 되면 매수 심리로 발동해서 갑자기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잠재돼 있다. 이 시장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내년도는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거든요. 급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어차피 나는 4억밖에 안 받을 거야, 5억밖에 안 받을 거야는 이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아까 얘기했던 청년층이 주로 활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자, 이거를 2억 5천까지 해둔 한도를 2억으로 줄였어. 이들에게 6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가령 서울에는 별로 없지만 5천만 원 한도 줄이는 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들은 전세에 머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이거는 너무 좀 안타깝다. 오히려 더 상향시켜줬어야 돼. 6억짜리를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한도 이제 주택가격 9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2억 5천인데 야, 이거는 3억 5천까지도 더 올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야 돼요. 아까 공약에 의하면. 근데 오히려 역으로 청년층을 옥죄는 이런 것들은 퇴보한 경우여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급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잠깐 인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설령 감소할지언정 전국이 다 획일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은 줄어듭니다. 서울이 줄어드는 대신 경기도가 올라갑니다. 자, 인천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인천은 완만하게. 이런 상황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권에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인구, 특히 수도권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의 단위는 인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구다라는 차원에서 가구의 변화 추이가 인구보다 더 중요하고요. 인구의 변화는 지역별로 꼭 세분화해서 봐야 돼요.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부동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매칭은 없으니까 지역적으로 세분화돼서 우리 양천구의 인구가 감소한다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별로까지 뭐 지방은 그 시별로 이렇게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다. 인구보다 가구의 변화가 중요한데 가구는 2040년까지 증가한다. 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 이건 자료가 좀 된 거여서 그렇지 최신 자료를 보게 되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이미 넘었다. 그럼 1, 2인 가구가 70%입니다. 이거는 더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혼자 살고 둘이 살아도 집이 한 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 돼요. 언제까지? 다시 한번 2040년까지. 수요 감소라고 하지 마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1, 2인 가구 원수가 2.1명이니까 2명 정도니까 중소형에 살아도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를 국민주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전용 60제곱미터 25평짜리를 국민주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공급을 늘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제안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 주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전체 가구의 52.4%만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안타깝게도 열악한 단독 다가구의 29%나 살아요. 연립 다세대의 11%. 이 얘기는 뭡니까? 전체 가구 100가구를 놓고 질문하게 되면 아파트에 살고 싶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살고 싶냐,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답변자의 86% 정도가 나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건데 현재 거주 유형은 52%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희망 거주 비율 대비 실제 거주자는 마이너스 30%. 그만큼 아파트 부족 시대에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놓여져 있다? 전국에서 전국의 집이 100이라고 하게 되면 아파트가 64%. 우리는 서울을 얘기해야 되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4%가 낮은 59.5%. 그래서 서울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옆에 있는 인천도 66%가 아파트 비율이에요. 66%. 다른 데는 더 높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서울이 그만큼 아파트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연립 다세대가 30%가 단독주택이 10%가 채 안 되는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서울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적으로 아파트가 부족한 게 서울의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집은 낡아지고 있어요. 30년이 지난 주택들이 전체 4분의 1을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5년 10년 안에 개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서울은 심각한 슬럼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는 40년 50년 된 주택에도 살아야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음마 아파트 나왔잖아요. 음마 아파트. 제가 매일경제에 인터뷰했는데 음마 아파트가 몇 년산이에요? 79년산이에요. 46세. 50년 전에 철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됩니다. 빨리 우리 목동도 이제 추진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새 아파트로 변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아파트의 입주 물량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 흐름을 쭉 보면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내 공급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공급 측면에서 이게 한 30만 호 정도가 중간선인데 이렇게 유지되면 좋겠으나 현실에서는 이렇게 감소, 롤러코스터 타요. 공급이 입주 물량이 확 줄었다가 확 늘었다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완전히 줄어드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도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냐? 신도시는 발표하면 10년 후에 대개 입주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5, 26, 27이니까 10년 전이 언제입니까? 15년 전후. 이때는 박근혜 정부인데 하우스 푸어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정된 택지지구도 사업을 취소했어요. 대표 선수가 어디입니까?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10만 호를 MB가 2009년도에 발표한 거죠. 취소. 왜? 이런 침체기에 공급을 하게 되면 더 침체돼서 가격이 폭락할 거야. 이런 우려를 해서 당시가 아닌 10년 후의 물량을 삭제시켜버려. 하남 간북지구도 2만 2천 가구, 2만 가구짜리를 사업 취소. 만약에 그게 있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12만 호가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빚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막 분에 넘치게 많았어요. 40만 호, 46만 호, 42만 호.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야, 입주 물량이 충분한데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 저를 가르쳤죠, 김현미 장관님. 저는 재건축 재개발 빨리 안 하면, 재건축 초과양세 폐지하고 빨리 공급하지 않으면 향후 5년 이후에 이제는 2기 신도시 입주하고 다 나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저는 미래를 보고 얘기할 건데 지금 충분하다 이러면서 어떤 계획을 했습니까? 충분하니까 3기 신도시를 기획할 때 19년도 20년도에 3기 신도를 발표할 때 10년 후에 입주할 3기 신도시 물량을 절반으로 축소시켜버려요. 2기 신도시의 절반으로.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거야 이러면서 전체 도시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34%를 공원으로 조성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 2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밖에 안 들어가요. 2기가 61만 호, 보험자리가 21만 호, 두 개 합치면 82만 호가 문재인 정부 때 입주한 거예요. 82만 호가 입주했는데 3기 신도시는 35만 호예요. 35만 호.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그걸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28, 29, 30에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본들, 3기가 입주해 본들, 우리 시장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 신도시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는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가격 왜 올라갔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간혹가다 있어.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평균을 하게 되면 여기 모자랐잖아. 이거 갖다가 잘라서 이렇게 놓으면 평균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많은 물량이 아니라 이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입주해 본들 다 여기에 평균으로 수렴해 버렸고, 저 때는 저금리와 유동성이 넘치는 저금리 시장,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예요. 우리가 대출 2% 받을 수 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저금리가 밀어올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량도 많았던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 갖다 이렇게 메꾸면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거는 이제 전국이 그렇다는 거고, 저것도 역시 전국의 흐름이고, 요걸 또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경기도 파란색을 보시면 돼요. 근데 신도시는 다 경기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흡사해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입주 물량이 줄었고,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났죠. 당연히 이기 신도시에 보금자리 입주했으니까. 자, 지금은 이제 우리는 뭐다? 7만 가구짜리를 앞두고 있는 거다. 경기도에서 7만 가구. 우리 노란색은 서울이에요. 노란색은 서울이니까 서울을 지난 뭐 여기 2007년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평균 한 3.4 정도 나와요. 3.4. 평균 3.4. 그것도 적은 건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주기 때문에 저게 순중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 포함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 주택. 순수하게 늘어난 분이 아니라 기존 주택 포함. 철거되는 기존 주택 포함이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4, 5만 가구는 매년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해줘야 평균이에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자, 내년도에 2만 9천,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0.9니까 만 가구 정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면 야, 서울이 간단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까만색은 인천입니다. 자, 송도와 검단이 들어갈 때 지금 이제 인천도 다 끝났죠? 예, 우하향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 경기도, 서울, 인천, 수도권이 다 이렇게 내리막길에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공급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경기도는 파랗게 질렸다. 서울은 노랗게 떴다. 인천은 까맣잖아요. 암울하다. 이게 공급 흐름입니다. 수도권의 공급 흐름. 언제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3기 신도시 입주해도 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건축 재개발이 30년까지 입주가 그렇게 많이 될까요? 답이 거의 없습니다. 자, 경기도는 저 파란색 하나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시군별로 다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한번 큰 도시만 보세요. 경기도의 대표 선수가 뭐가 있습니까? 수용성. 서울에는 마용성, 경기도는 수원, 용인, 성남, 수용성이 있잖아. 자, 이들은 하나만 볼게요. 수원을 보겠습니다. 수원이 여기 있네요. 수원이 1등이에요. 120만 명. 올해 1,700가구, 4,600가구, 2,000가구. 120만 명인데 새 아파트 입주가 저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코에 붙일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용성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앞으로 1, 2년 안에 나타날 현실이다. 왜? 27년까지 지금부터 아파트 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40개월 걸리는데 안 돼요. 예, 물론 아주 조그만 아파트는 지금부터 지으면 2년 안에 입주할 수 있겠지만 공사기간 36개월, 40개월 걸리는데 어떻게 지금 지어서 입주하겠습니까? 자, 뭐 우리가 지금 지방까지 볼 건 아닌데 그냥 한마디만 드릴게요. 대구시장이 언제까지 하락할 것이냐? 저는 이 하반기를 끝으로 대구는 내년도에 상승으로 보는 그런 전망을 이미 진작부터 해왔어요. 왜? 대구도 이미 입주 물량이 급감해요. 대구가. 왜? 지난 3년간 부동산 PF 부실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3년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3년은 입주 물량이 대구도 급감을 합니다. 자, 대구 보겠습니다. 대구 제일 많을 때가 23년 3만 4천에서 2만 4천, 1만 4천, 내년도에 만 가구, 27년도에 1,000가구 입주네요. 대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2만 8천 정도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분양가 6억 원 이하를 사게 되면 종부세, 양도세, 주택수 제외된다. 예, 주택수 제외된다. 하는 거죠. 예. 매력 있죠? 지방의 미분양 똘똘한 거 준공후 미분양을 사면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넘어갑니다. 자, 미분양 방금 얘기했는데 미분양이 과연 시장에 그렇게 큰 부담인가? 결론 아니올시다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전체 미분양이 6만 2천 가구인데 수도권에는 13,000가구밖에 없어요. 수도권에 13,000가구. 그럼 전국적으로 따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가 절반이니까 절반 정도 돼야 되는데 없어요. 13,000가구. 자, 지방은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13,000가구의 미분양이 수도권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서울 의미가 거의 없어요. 강동구가 386인데 강동구에 가면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한 칸에 막 6, 7억 분양가 이거 미분양 계속 이거 몇 년째 안 나가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일반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 미분양은. 그래서 서울 통과, 인천 통과, 경기도 보겠습니다. 평택 3,400가구, 양주 1,600, 2,000, 1,100. 평택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인구 50만 좀 넘는데 왜 이렇게 많냐? 결론, 평택은 작년 말 6,000가구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저 정도 3,000가구대로 내려왔으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야, 평택이 많이 개선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자, 평택 화양지구 브레인시티 이런 데가 이제 미분양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해소되고 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평택과 양주와 이천에 약간의 부담이 있지만 결론, 수도권에서 미분양은 전혀 부담이 아니다. 지방도 아니다. 지방도 내년부터 미분양이 급속도로 소진될 확률이 높아. 아까 얘기했습니까? 3년간 공급을 안 했어. 이제 미분양 좋은 거부터 빠바박 팔려 나가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공급될 게. 이런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자, 정리하게 되면 주택을 다니는 인구가 아니라 가구다. 가구는 2040년까지 증가한다. 분명하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의 아파트 비중은 70%까지 늘어나는데 어디서 자리 잡을 것이냐? 지금부터 봐야 된다. 공급 부족은 언제까지? 29년, 30년까지는 1차적으로는 쉽지 않다입니다. 주택은 지역별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좁혀서 수급을 계산해야 된다.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94%밖에 안 된다. 가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줄어든다. 다행히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가구 수분의 주택수. 이게 이제 주택 보급률이잖아요. 주택에 오피스텔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짓고 있어요. 늘리는 방안 하나 있어요. 자, 이기 신도시의 상업용지의 업무시설 지금 안 팔리고 있다잖아요. 그 필지가. 그 간단해요. 거기에 상업용지에 업무시설이 있는데 LH에서 못 팔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가로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피스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오피스텔 제외를 포함으로 바꾸면 그 상업용지 다 팔려요. 다 팔려요. 제가 또 모 신문의 인터뷰에서 빨리 좀 개선하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자, 3기 신도시 얘기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1차, 2차 발표된 데가 있어요. 자, 요렇게 아까 제가 서울 주변에서 찍은 여기가 1차 발표된 데고 여기가 18만 호 정도 됩니다. 광명시흥까지 합치게 되면 25만 호 정도 됩니다. 요 빨간색까지 합치게 되면 35만 호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요 파란색만 서울에서 볼 때는 주택의 대체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이 빨간색은 서울 사람이 볼 때는 어디에 붙었는지 찾기 힘들다입니다. 결국 서울에 도움이 되는 물량은 요거밖에 없다. 25만 호. 다시 말씀드리면 25만 호밖에 없다. 25만 호밖에 없다. 요겁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효과가 3기 신도시가 입주해 본들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주장을 합니다. 3기 신도시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늘려라. 현재 용적률 196%, 15층짜리 지어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20층짜리 가지고는 1기 신도시처럼 300에서 350%로 지어라. 그러면 20에서 25만 원. 공원 녹지 34% 너무 넓다. 공원이 축소하고 다중용지 축소해서 주택용지로 전환하다. 보시면 어떻게 공원 녹지가 34%인데 주택용지가 24%예요. 이 거꾸로 돼도 한참 이상한 거죠. 주택용지가 34고 공원이 24면 혹시나 모르겠으나 이런 도시계획을 해놓고 3기를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저게 가장 빠르고 쉬운 공급 확대 방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영향 요인 전망까지 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약간 오름폭이 둔화되는 이런 둔화되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 우리 수도권도 둔화됩니다. 서울도 둔화돼서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에서는 이제 용산, 광진, 송파, 강남, 종로는 마이너스 이런 위주로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 자, 수도권에서는 과천, 분당, 연수, 동구 이런 쪽 위주로 상승세고 아까 이게 미분양에 조금 부담이 있는 평택, 이천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지방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는데요. 지방의 하락도 올해 연말을 끝으로 내년도에는
플러스 반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입니다. 전세에 지금 안주하는 수요가, 집을 거래하지 않고 전세에 안주하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매매를 밀어올리는 이런 현상으로 내년 봄부터는 작용할 확률이 아주 크지 않겠나 예상이 듭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5대 광역시도 전세가 서서히 플러스로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부산조차도 전세는 이미 플러스가 된 지가 몇 달 됐어요. 이게 서서히 밀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지방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뭐 지금 이제 급감한 상태니까 이거는 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약간 이상한 현상이죠.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가격은 안 떨어져. 자,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동행률은 제가 대략 추정컨 때 7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30% 예외 상황이에요.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야. 이거는 무슨 시장이냐? 매도자 우위 시장인 거예요. 매도자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거야 라는 기대치에 따라서 매도 물량, 그러니까 매물의 가격을 낮추지 않아요. 오히려 앞으로 새 아파트가 더 부족할 거야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매도자 위주의 시장, 매도자가 보유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종부세 같은 보유의 부담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억 3,800 내다가 3,500 내는데 보유세 부담이 뭐가 있어요? 껌값이 된 거지. 집을 빨리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양도세 중과도 26년 5월 9일까지 내년까지 유예돼 있는데 그거 중과가 그건 연장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강남 3가구 용산구에 적용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시장이다. 거래량이 없지만 가격은 안 떨어지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영향 요인은 1, 2, 3번이 지금 집중적으로 영향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이제 공급 부족입니다. 여기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그 유동성이 자, 은행의 정기예금 2%짜리가 은행에 머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제일 만만한 부동산으로 들어올 확률이 있다.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조금 전이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나타나는 게 4번이에요. 매수 심리. 왜냐? 다시 한번 공급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그러면 나는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드는 그런 형국이다. 이거를 촉발하기 위한 반짝반짝 불쏘시개를 하는 것이 불쏘시개가 5번이에요. 분양시장 나오는데 몇백 대 1 경쟁률이고 잠실루엘에 당첨되면 10억 남는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양 물량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분양시장의 집중력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시즌이다. 자, 반대로 하락 요인은 대표 선수가 이제 대출 규제잖아요. 대출 규제. 음질하죠.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요. 근데 문제는 유효 기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는 않아요. 아무리 억눌러도 이 공급에서 튀어 오르기 때문에 이 수요 억제책이 그렇게 오래 가기는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대로 6억 이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6억 이하만 받고 원래 집 사던 사람들은 그렇게 잠깐 관망해서 주춤할 뿐이지 크게 장기간 위축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오래 가기는 어려워요. 자, 대출금리 상승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단기급등 부담감은 당연히 있긴 합니다. 단기급등 부담감은 부담 있죠. 안 떨어지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갈 수 있다잖아요. 이 참 안 되는 일인데 좀 조정이 되고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다. 미분양 주택은 부담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경제 침체는 작년도 침체, 재작년도 침체, 지금도 침체, 내년에는 조금 나아진다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예요, 상수. 우리는 항상 경제 침체였어. 지금보다 더 큰 쇼크가, 공황 상태가 와야지 돼요. 뭐 리만 사태급이 와야 이게 영향을 미쳐. 자, 부동산 금융 PF 부실은 간단합니다. 22년도부터 부각된 거예요. 3년간 맨날 부동산 PF 부실 얘기했어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저게 부작용만 생각나. 야, 3년간 PF 부실 때문에 아파트 공사를 못했구나. 3년간 안 지었으니 앞으로는 공급 부족이 심각하겠다. 이런 부작용이 부각되는 변수인 거예요. 결론 6대 4다. 내년 이후에는 자칫하면 7대 3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영향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입니다. 금리가 살짝
3.8까지 떨어졌다 3.9까지 올라갔는데 요 대출금리가 빨간색입니다. 주담대. 저게 연말에 미국이 만약에 9월 17일 날 금리를 인하게 되면 연말까지 한 2번 정도. 그러면 우리도 미국이 내리면 바로 제각 따라서 내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 준비가 돼 있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요 연말에 대출금리가 3.5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대출금리가 3.5가 되는 순간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이 사라집니다. 앞에 4자인 대출금리와 3%, 3.5인 대출금리는 아주 심리적으로 이 정도야 뭐 내가 충분히 상환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심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옵니다. 3.5까지 내려가는. 자, 추이는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매월 제가 찍는 건데 서울은 계속 고개를 쳐두다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가 있고요. 자, 인천은 들어놓았고 경기도도 들어놓았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의 우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쭉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만년 하락하는 대구도 이 끝선을 보게 되면 살짝 고개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짝. 물론 아직까지 지하에 있습니다만 살짝 올리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거를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를 찍으면서 저 추이 그래프를 20년 가까이 찍으면서 적중률이 수급이랑 영향률을 접목해서 적중률이 80%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넘버 3예요. 제가 적중률 인정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넘버 1, 2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넘버 1, 2 누군지 몰라. 어찌됐건 제 딴에는 넘버 3쯤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만 살짝 정리해봅니다. 정리해보면 시장 자체에서는 뭐 전반적인 전략 후강으로를 이미 이건 작년 연말에 써놓은 거예요. 제가 뭐 시장 전망을 중계하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건 작년 연말에 제 책에다가도 인쇄해 놓은 거예요. 책에다가도 거의 뭐 비슷하게 맞아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지방도 저는 강보합 상승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쯤에는. 자, 분양시장은 다시 한번 새 아파트의 집중력, 전세가 매매를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우려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예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6대4다. 6대4. 경제 침체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경제 침체는 예전에 구조조정이 같이 올 때는 경제 침체가 왔는데도 고금리였어요. 이때는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근데 이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저금리로 갔거든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아니라 같이 상생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경제 침체여도 양상은 조금 달라진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입주 물량 부족과 어우러지게 되면. 자, 대출금리는 다시 한번 하향 3.5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예상입니다. 무주택자, 점세입자 집을 사야 하는가? 결론, 아직도 집을 안 사고 뭐 했냐?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전세입자가 물어보면 아직도 안 사고 지금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 아직도는 언제? 작년 연말쯤은 최소한 샀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온갖 유튜브 통해서 사라 했잖아요.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걸 정리하고 바로 재건축으로 봅니다. 저는 뭐 재건축 뒤에 강의하실 분은 제도나 이런 면에서 이제 쭉 설명하겠지만 저는 재건축 재개발을 시장 측면에서 단지나 지역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제가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일대입니다만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몇 세대가 늘어나는지, 이제 그게 늘어나면 이제 사업성이 몇 %가 증가하니까 사업성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쭉 나름대로는 조사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일일이 다 단지별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당연히 5층짜리인데 중대형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사업성이 좋죠. 대표 선수가 어디예요? 반포주공 1단지 136%나 늘어나죠. 그 다음에 한강 맨션 용산에 있는 한강 맨션 118% 늘어납니다. 놀랍게도 중층짜리 12층짜리 뭐 이 정도 되지만 아시아 선수촌이 최고 높아요. 와, 아시아 선수촌이 157%. 와,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현재 평형 구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평형이 중대형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조합원이 중소형으로 되어 있으면 조합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 그러니까 용적률이 아무리 높아도
조합원으로 다 할당을 해줘야 되니까 남는 용적률이 별로 없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음마 아파트. 일반 분양분이 200~300개 되게 바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음마 아파트 일반 분양분 200~300개 되게 바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상가한테도 많이 줘야 되니까. 상가한테. 자,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것이 이 구역 신현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신현대가 이제 현대건설이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신현대가 제일 앞서갈 것 같다. 뭐 한 군데 메인은 압구정 3구역인데 여기는 11개 단지가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좀 멀어요. 왜? 이 초등학교가 가운데 떡하니 있잖아. 물론 가운데는 아니지만 이걸 살짝 옆으로 밀어서 여기에 학교를 초중고로 배치하자. 투표를 했어요. 옮기자 말자. 누가 이긴 거예요? 말자. 초등학교 왜 옮기냐? 초등학교로 옮기면 이쪽으로 붙여버리면 여기 단지 설계가 엄청나게 잘 빠지고 한강 조망도 극대화하는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떡하니 여기다가 초등학교를 넣으니까 초등학교 일조권 생각해서 갇혀 붙여서 짓지도 못하고 아파트 동도 거리 띄워야 되고 저런 거를 결정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11개 단지가 합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갈 길이 멀다. 혹시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 없지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지 뭐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여기 이렇게 공원도 좀 만들고 신현대가 제일 앞서가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넘기도록 하는데 1300가구가 한 14,000~15,000 가구로 바뀌게 되면 압구정 브랜드가 전국구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국의 부자들의 2세 3세가 기환한다. 오렌지족이 나타난다. 오렌지족의 기환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5,000 가구에 2~3명씩 살면 4만 명의 젊은 층 부자들이 나타난다. 소비를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한다. 압구정역에서 압구정 로데오까지 상권이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반포입니다. 반포는 이미 반포 이 이면 시대, 삼성 레미안 퍼티지 반포자이 이 이면 시대에서 한강 전면 시대로 개편되는 거예요. 자, 제일 사업성이 좋은 반포중 1단지 1, 2, 4주구, 3주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의 좋음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로 다 바뀌어 있는 순간은 다시 한번 누구 입지가 최고냐? 부동산은 로케이션이잖아요. 누구예요? 신반포 2차. 지금은 원베일리가 제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반포 2자가 입주하는 순간 원베일리는 바로 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당 2억 원이라잖아요. 놀라울 뿐인데 이 자리가 최고 좋은 거고 신반포 4차 이렇게. 자, 메이플 자이 이렇게 판세를 보시면 됩니다.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그래서 중심은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산에 가시게 되면 이 시장의 흐름은 대표 선수가 2명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맨션은 나이가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여의도 시범 아파트하고 똑같이 동갑입니다. 1970 몇 년, 여기 오신 분보다 상당수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네요. 1971년산 한강맨션 71년산 만 54세. 그런데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아직 잘 살고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한번 골조를 봤어요. 야, 저거 잘 붙어 있겠나. 내년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내년에 이주한답니다. 한강맨션부터 삼익, 왕궁, 반도, 신동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산에서 제일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강맨션과 신동 아파트입니다. 저보고 고르라고 하게 되면 사업성이 좋은 한강맨션보다 저는 신동 아파트를 고릅니다. 이거는 제가 제 책에다가 한 장에 걸쳐서 써놨습니다. 서울 최고의 조망권 아파트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강과 공원을 아우르는 서울 최고의 조망권 아파트다라고 써놨습니다. 요게 신동아 같습니다. 요게 한강맨션 같습니다. 자, 이제 용산과 반포와 압구정이 연결되면 이런 모양새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게 트라이앵글이죠. 그래서 강남에는 3개 섹터가 탄생합니다. 삼성역,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 신사역 4개 섹터가
중심축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치도곡에서 방금 전에 음마 얘기를 했습니다. 음마 얘기했습니다만 음마는 31평, 34평 중산층 아파트예요. 중대형 아파트는 우성, 선경, 미도, 우선미죠. 우선미. 여기가 중심이죠. 양재천변에 여기가 중심. 당연히 미도가 조금 앞서가면서 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의도는 4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교통이 누가 제일 좋냐? 미성광장. 뭐 부정할 수 없죠. 미성광장. 그다음에 상업지역에서는 누가 최고냐? 상업지역 아파트, 서울 아파트, 공작 아파트, 수정 아파트. 당연히 뭐 이건 뭐 답을 하나 많아. 서울 아파트, 현대백화점 이런 이용 가치까지 고려하게 되면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조망권까지 아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포인트, 모든 걸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조망권이 누가 제일 좋을 것이냐? 아무리 작은 단지지만 이걸 꼽아야 됩니다. 모카 아파트, 모카. 남쪽으로 학교니까 500m를 시범까지 확보하고 있어요. 500m. 이런 조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카가 조망권 면에서는 좋다. 자, 마지막 최대 단지 1584가구 여의도 시범 아파트. 아까 얘기했습니다. 71년산 63빌딩 옆에 있는 저기는 최대 단지 랜드마크고 63빌딩보다 높은 65층까지 가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의 불편이 있어요. 교통. 걸어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여의도역, 뭐 나루역 멀다. 백화점 조금 멀다. 뭐 이런 불편은 있을 수 있겠다. 시범 아파트가. 다만 시범이 하나 챙길 수 있는 건 있어요. 뭐요? 쓰러져도 기어갈 수 있다. 쓰러져도 기억을 갈 수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기어갈 수 있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기어가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의 가치 7,700가구 정도 되는데 2배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7,700가구 정도 되는데 2배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모카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게 모카처럼 보입니다. 요게 서울 아파트. 모카. 요 각도가 가능한 거죠. 요 각도가. 이게 이제 시범 아파트가 여기겠죠. 63빌딩 이거니까. 시범이. 잠실은 알아서 잘 갈 것으로 보고 시간 관계상 한강변의 완성은 잠실 5단지 장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선수촌, 삼총사,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패밀리가 가고 있겠습니다. 이 메인을 펴기 위해서 최대한 서둘러 왔습니다. 우리 목동 1단지에서부터 14단지까지 2만 6천 가구가 5만 가구로 변신한다. 요거 제가 오려다가 붙여놨습니다. 6단지가 속도가 조금 빠르네요. 예. 자,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형으로 6단지가 조합 설비됐다고 좀 빨리 뭐 큰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현재 목동의 상황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단지에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목동을 얘기해도 주저하게 되네. 이거 어느 단지를 얘기하면 왜 우리 갑자기 순간 내리를 스치면서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알아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동에 25년 전에 여기 목동 8단지에 제가 국민은행에 3년간 근무했습니다. 2000년에도 저 현대 하이페리온 2가 그때 분양을 했습니다. 원래 그 옆에가 제자교회 그 옆에가 그때는 이제 막 공지였죠. 뭐 저기 고물상도 있고 막 그랬어요. 예. 거기에 이제 하이페리온 2가 들어온 거예요. 그 시절에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목동 친화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이 목동 출신이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조금 선호되는 데는 조금입니다. 차이가 없는데 조금 2단지, 5단지, 뭐 교통이 좋다, 뭐 7단지, 뭐 9단지, 뭐 대형으로 되어 있는 뭐 13, 14단지 이런 데가 조금 차이 없는데 조금 선호됐다. 재건축이 되면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괜찮아 보이는 단지는 조망권을 외쳐왔잖아요. 조망권 면에서는 6단지가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왜? 6단지 옆에 이제 목동병원이고 학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운동장이니까 6단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안양천변으로 180도 조망권을 갖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1단지는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서 약간 뭐 예전부터
선호도도 그랬습니다만 세상이 바뀌다 보니 9호선 신목동역을 걸어갈 수 있겠더라. 신목동역을 바로 강남 간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여의도 강남 간다. 이러면서 교통이 조금 편리해지겠구나. 자, 8단지는 현재 용적률이 뭐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이어서, 물론 이제 원래 중소형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8단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소형 출신이다 보니까 눌리기는 하는데 새로 지어놓으면 8단지가 나쁘지 않겠다. 입지가 어차피 학원가가 다 7단지랑 뭐 교통 학원가 다 공유하는 마당에 8단지가 새 아파트 바뀌는 순간 나쁘지 않겠더라라는 생각을 꼭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쪽 뭐 10단지, 11단지부터 여기 13, 14단지 이쪽은 어차피 이제 2호선 지선이긴 합니다만 2호선 변에 있어서 굳이 뭐 5호선이 아니더라도 편리성을 갖게 돼요. 신도림까지 가게 되면 신도림이 아까 무슨 역이 생겨요? GTX가 생기는 역이죠. GTX가. 그래서 연결성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목동은 충분히 각계 단지별로 영향력을 발휘할 거로 예상된다. 자, 전부 다 거의 49층들이네요. 49층들. 예. 50층이 넘어가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초자가 붙어야 돼요. 초자. 초고층이 되려면 건물 높이가 200m가 넘거나 50층 이상이거나가 앞에 초자가 붙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 안전하게 설계되니까 중간에 안전층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특수한 화재범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초고층이니까 49층에서 머물면 똑같죠. 뭐 35층 짓는 건 49층.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동에 가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26,000 가구가 5만 가구 바뀌게 되면 이쪽 서부 일대의 가치를 다 흡수할 것 같습니다. 영등포 강서부터 이 구로 이 일대, 더 나아가서는 부천, 인천의 수요까지 우리 목동 이쪽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5만 가구의 위력은, 아까 신도시 개발되는 데가, 그죠? 고양 창릉 뭐 38,000이라고 그랬어요. 38,000. 그 신도시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개발되는 데가 목동이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살면서 오늘도 오면서 일방 통행로가 잘 돌아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 요거를 일부 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방 통행로가 5만 가구로 늘어났어도 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희망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 단지별로 이런 차별성이 있는 게 이제 목동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충분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한가운데 집중력은 떨어져요. 선형이니까, 배치가 선형이니까.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역적인 특색은 가지고 발전 쪽을 구성해 나가겠다. 자, 목동이 전부가 아니라 주변에 이제 원래 목동. 여기 이제 원래 정확하게 하면 신정동이잖아요. 신정동. 원래 목동도 뭐 재개발 통한 뭐 둥천동이 됐던 그 라인과 어울려서 같이 갈 것으로 얘기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월동 라인도 당연히 이제 가야죠. 신월동 라인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양천구의 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자, 강동 통과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시간 관계상 아까 7만 가구에서 10만 가구로 되는데 중소형이 많기 때문에 사실 속도가 나기 어려워요. 왜? 중소형 사는 사람들은 재건축할 때 자금이 별로 없어요. 자금이. 그래서 소형 아파트만 몰려있는 데는 자금 문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각해요. 그래서 상계동 주공 5단지가 5층짜리인데 11평짜리밖에 없어요. 5층짜리인데 11평밖에 없는데 하필 조합원이 다 전부 34평을 달라고 그래. 11평짜리가 다 34평을 달래.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제로예요. 그래서 건설사가 그러면 각자 추가 분담금 5억 원 내. 그랬더니 너 뭐야, 너 시공사 해지해버렸어. 그 다른 B라는 시공사가 나타났어. 그러면서 어떻게? 7억 원만 내면 내가 어떻게 공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5억 원일 때 감지덕지 하고 빨리 했으면 되는데 7억 원 내면 한번 내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아무리 5층짜리 해도 11평짜리밖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목표를 25평으로 낮췄어야지. 어찌됐건 그거는 뭐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빨리빨리는 가기 어렵다. 우리 목동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일이 다 읽어보기는
시간 관계상 없고요. 제가 40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5분 정도 남아서 재개발은 스리슬쩍 지역만 찍고 넘어가도록 할까 합니다. 용산입니다. 우리 목동은 5만 가구로 변신하는데 용산은 그보다는 좀 적습니다. 공원 주변으로 대략 4만 가구로 바뀔 것 같습니다. 4만 가구. 공원이 여기 있습니다. 공원이 여기 있습니다. 동쪽에 한남 뉴타운이라는 곳, 물론 이제 여기에 사이사이 껴 있습니다. 유엔사 부지에 있는 파크사이드, 더 파크사이드 공원 옆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화 아파트, 수성부 부지 합치게 되면 대략 2만 가구가 공원 동쪽에 들어간다. 2만 가구. 자, 남쪽에 아까 얘기했어요. 한강변선에서 신동아까지 대략 6, 7천 가구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요 자리는 비어 있는 자리예요. 아세아 아파트라고 부영이 분양을 해야 되는데 1000가구 아직 분양을 안 하고 있네요. 미국 대사관 직원용 150가구가 있으니까 거의 한 7, 800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올 거예요. 나오자마자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니까. 상한제니까. 요거. 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용산역 전면에 한강 전면 1구역이 있고 국제업문지구에 공공아파트가 6,000세대 들어와요. 공공분양 3,000, 임대 3,000 요 정도로. 그럼 공공분양은 청약 저축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당첨되자마자 2배 이렇게 2배 이렇게 보면 되겠다. 청약 저축 가지고. 그럼 청약 저축 한 달에 10만 원씩 인정해 주잖아. 그러면 한 2천만 원은 넘어야 되지 않겠나. 2천만 원이면 몇 년을 보았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17, 8년을 10만 원씩 계속 넣었어야 되네. 예. 자, 요거. 그다음에 이제 삼각지가 있고요. 여기가 후암동입니다. 여기 표시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동후암. 동후암은 1, 2, 3구역이 있어요. 여기 남산이 있네요. 고도 제한이 풀렸습니다. 고도 제한이 20m짜리에서 40m짜리로 풀리게 되니까 12, 3층 아파트가 가능한 거예요. 12, 3층 아파트가. 그래서 동후암이 가는 거예요. 여기가. 공원도 옆에 있잖아요. 뭐 설사 보이진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잖아. 어떻게 공원을. 자, 서인구 신동아에서 조망권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가치. 여기를 넘어서 보행교로 넘어서 가서 이렇게 반바퀴만, 여기 지금 대통령 있잖아. 요 국방부 이렇게 돌고 와서 딱 들어오게 되면 1시간 반짜리 50만 평. 요거 50만 평. 자, 뒤에 가서 이거 미국 대사관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2시간 반짜리 코스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싶고요. 자, 용산의 완성은 여기입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서계, 청파, 원으로. 그래서 여기에 4만 가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뉴타운 중에서 넘버원이 한남 뉴타운처럼 보이지만 키는 재봐야 한다. 누구랑? 성수랑. 성수랑. 기존에 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화, 갤러리아 폴에, 서울 아크로. 여기 또 하얗게 빈 땅. 빈 땅 하면 생각나는 건설사는 또 누구예요? 부영. 부영이 또 저기도 가지고 있어. 요지, 핵심 요지죠. 서울 아크로가 여기니까 이거보다 더 좋죠. 부영 땅이잖아요, 여기. 여기에 주상복합 아파트 호텔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트리마제. 이거와 쭉 연결되면 이게 이제 9,400가구니까 10,000가구가 훌쩍 넘어요. 저런 고급 아파트가 한강변에 딱 라인업을 하는데 한강변인데 경쟁력이 있네요. 뭐가? 요거죠. 덮개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 살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얘기 안 하죠. 왜? 아파트 값에 영향이 있을까 봐. 소음, 진동, 땅이 울려요. 분진, 먼지 나요. 예, 이런 거를 막아주는 덮개공원은 유일하게 2단지밖에 없다. 전체를 다 덮어주는 데는 요거 터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강변북로를 터널로. 야, 이걸 덮고 지상의 공원으로 만드네. 요게 성수의 아주 매력 포인트. 그래서 한남동보다 결코 경쟁력이 낮지 않을 수 있다. 왜? 건너편은 압구정. 자, 노량진 갑니다. 9,100가구 올려서 10,000가구라고 하고 1에서 8구역까지 벌써 뭐 평당 1억 부르고 그러는데 너무 좀 앞서가지 않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노량진 갑니다. 천호, 성내 일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우리랑 가까운 신길 뉴타운 되겠습니다. 신길 뉴타운은 신풍역 주변에 이 파란색 남쪽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북쪽에 신길역 자체의 지근거리인 이쪽 지역은 개발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좋을까? 하나만 찍습니다. 2구역.
이 구역을 가지고 쫙 이렇게 지역을 검토하다 보면 도로가 골목이 다다다닥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 지번을 하나 딱 찍으면 구유지, 시유지잖아요. 이 도로가 구역 내에 6, 7천 평이 있어요. 도로 보상은 아니 대지보다 한 3분의 1만 주면 되잖아요. 이게 3분의 1 값으로 대지가 6천 평, 7천 평이 조합원도 없이 공짜로 확보되는 거죠. 도로 위에 조합원 없잖아요. 시유지라니까 그냥 사서 편입시키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기존의 조합원도 지분 쪼개기도 별로 없어서 아주 좋은 구역은 신길 2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신길역 쪽은 한 정거장이 바로 여의도예요. 5호선, 1호선. 그래서 주목해봐도 괜찮은 자리다. 신길 뉴타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문동에도 햇볕이 들고요. 장인 뉴타운도 커집니다만 장인 뉴타운을 볼 때 이건 너무 북쪽에서 가지도 않으실 테니까 안 가실 테니까 강원대 역세권 봐야 됩니다. 지하철 2호선이 좋다고 하더라. 지하철 2호선. 그래서 관악구 일대를 쭉 써봤습니다. 여기가 봉천입니다. 봉천. 얼마나 막 개발하고 싶어집니까? 막 개발 욕구가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근데 어느 세월에 되겠냐?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싹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났습니다.